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25 세상을 보다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뉴스를 보고 듣고 읽습니다. 뉴스는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창문이 뿌옇게 흐려져 있거나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과연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언론이라는 단어는 신뢰가 아닌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드디어 언론개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잠시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후속 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는 새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 개정된 법에 따라 KBS는 석 달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도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기능을 멈춘 방송통신위원회가 변수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위원 5명 중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명으로 어떤 의결도 할 수 없습니다. KBS 이사 임명을 제청하고 이사와 편성위원을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할지를 방통위가 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방송 3법이 처리돼도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제 역할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대체할 새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MBC와 EBS 관련 법안도 처리할 전망입니다. 언론은 왜 스스로 진실의 파수꾼이 아닌 불신의 진원지가 되었을까요?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 격언은 본래 진실과 지성이 가진 위대한 힘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말은 종종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바로 언론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한 개인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베어버리는 살인의 도구를 의미하는 말로 말입니다. 그들은 모니터 뒤에 숨어 국민의 알 권리라는 방패를 들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조각내 대중의 가십거리로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끝에서 한 생명이 쓰러져도 그들은 잠시 애도하는 척하다 인해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 사회는 그 비극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목격했습니다. 최근 우리 곁을 떠난 고 이선균 배우. 그는 경찰의 내사 단계 정보가 특정 언론에 유출되면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여론 재판의 피고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와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언론이라는 괴물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사생활은 무차별적으로 폭로되었고 결국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외침으로 저지른 살인에 속삭임으로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일부 언론의 민낯입니다. 이 비극은 단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사례 중 하나만 더 보면 2008년 배우 최진실 씨는 사채업과 관련한 악성 루머와 그 루머를 무분별하게 퍼나른 언론 보도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언론은 그녀가 죽고 나서야 안타깝다고 말했지만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자신들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언론이라는 괴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릅니다. 그들에게 피해자의 고통은 단지 클릭수를 올리기 위한 소모품일 뿐입니다. 그들은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단순한 논리로 오늘도 새로운 희생양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잔혹한 사냥을 멈춰야 합니다. 괴물의 심장을 꿰뚫어 다시는 함부로 칼날을 휘두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해를 물어주는 것을 넘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린 언론사에 천문학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는 법입니다. 가짜뉴스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금액을 토해내게 하여 허위 보도는 곧 폐간이라는 공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살인의 자유까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안은 괴물의 숨통을 끊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생존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 신문과 방송의 주 수입원은 구독료와 광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론사의 운명은 클릭수에 달려 있습니다.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 확인이 덜 된 자극적인 제목을 뽑고 진실의 무게보다 순간의 화제성을 쫓습니다. 가짜 뉴스와 악의적 편집은 바로 이 클릭 장사라는 토양에서 자라나는 독버섯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힘있는 기관이나 기업이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아무런 비판이나 검증 없이 그대로 베껴 쓰는 받아쓰기 저널리즘이 만연해 있습니다. 반면 힘없는 개인의 목소리는 좀처럼 기사화되지 못합니다. 언론의 마이크가 강자에게는 스피커가 되고 약자에게는 솜방망이가 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론을 불신하게 된 핵심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들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언론사가 고의로 혹은 매우 중대한 과실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개인이나 단체에 심각한 피해를 줬을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최대 3배까지의 배상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해 가짜뉴스를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두 번째는 정정보도 청구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지금은 언론의 허위 보도로 피해를 본 개인이 기사를 바로잡으려면 복잡하고 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한 개인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안은 이 과정을 더 빠르고 쉽게 만들어 피해자가 신속하게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억울한 피해자는 줄어들고 언론은 더 책임감을 갖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나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그 판단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비판입니다. 자칫하면 기자들이 권력 비판을 주저하게 되는 자기 검열의 시대를 열 수도 있다는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오염된 언론을 정화하기 위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 수술이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다고 절규합니다. 가짜뉴스라는 질병을 막기 위해 언론의 자유라는 면역력을 약화시켜도 괜찮은 것일까요? 아니면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여야의 정치적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돈줄을 끊어라. 정부 광고비 개혁. 그런데 괴물을 잡기 위해 심장을 찌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괴물이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면 심장에 칼이 박혀도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영양분, 검은 자금줄을 끊어내는 작전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 이름은 정부 광고비 개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온 그대로 약속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른바 조중동으로 불리는 이 거대 언론사들은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칼날이 턱 밑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이제는 자신들을 연명시켜주던 마지막 산소호흡기마저 떼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산소호흡기는 바로 국민의 세금, 즉 정부 광고비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정부가 집행한 광고비 약 8,800억 원 중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에 집행된 돈은 무려 70%에 달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뉴스를 포털과 유튜브로 소비하는 시대에 구독자가 바닥으로 떨어진 종이신문에 국민의 세금이 이토록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이 현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시선을 캐나다로 돌려보겠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2023년 광고비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총 광고비의 74%가 인터넷, 즉 디지털 플랫폼에 집행되었습니다. 신문, 방송 등 전통 매체의 비중은 26%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국의 디지털 매체 비중 29.5%, 캐나다의 디지털 매체 비중 74%. 이 극명한 차이는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철학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한쪽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국민이 있는 곳에 돈을 쓰고 다른 한쪽은 낡은 권력 구조를 세금으로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 광고비 집행 기준을 국민의 실제 구독자층을 비례로 한 실제 영향력에 따라
디지털 매체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다는 개혁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중동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광고비 지원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따먹으며 영향력을 유지해왔는데 이제 그 돈줄이 끊기고 수많은 인터넷 매체들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던 안정적인 수입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운 탄식이 그들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두 개의 개혁은 하나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짜뉴스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정부 광고비 개혁으로 불공정한 돈줄을 끊어버리는 것. 권력의 펜을 휘두르며 세상을 호령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종말의 서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괴물의 단말마와 함께 새로운 언론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뉴스25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향한 저희의 추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채널 뉴스25를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